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처음엔 너무나도 평온했고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쓰레바지 자루를 쥐고 골목을 쓰는 척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강남의 한 조용한 공원. 점심시간이 막 끝나가던 시간대였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셔츠 단추를 풀으며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지낸 시간, 나한텐 지나간 계절 같은 거야. 추억이긴 하지만 현실이 될 순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의미 없잖아. 너랑은 끝난 거야. 난 이제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말투, 그리고 그 말의 무게. 그리고 제발 연락하지 마. 너 뱃속 아이 얘기 다시 꺼내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분명 난 우리 사이는 끝난 거고 아이는 지우라고 얘기했어.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누군지, 제가 어떤 복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막 시작된, 아직은 조금 쌀쌀한 초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녀딸 소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인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소미는 말하면서도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동자엔 설렘이 가득했고 그가 얼마나 소민에게 특별한 존재인지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소민은 보통 외출할 때보다 한층 더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연베이지빛 코트, 가볍게 묶은 머리 뒤로 작은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윤태우라고 합니다. 단정한 셔츠와 네이비 재킷,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고르게 빛나는 치아와 진중한 눈빛.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인물처럼 잘 준비된 지나치게 매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미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살짝 눈길을 돌려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괜찮죠? 멋지죠? 라는 속삭임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편하게 앉게. 거실에 차를 내오고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업무와 일상에 대해 물 흐르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도 말을 더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던지는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모범적이었고 그 속에 교만은 없었습니다. 소미는 그의 말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손녀는 오래전 그림책을 읽을 때처럼 얼굴 가득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기대가, 그리고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특별히 흠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함 없이 흐르는 대화, 적절한 농담, 겸손한 태도, 모든 것이 교과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점을 갖고 사는 법인데 저 남자에겐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는 오히려 가장 큰 결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민은 직접 준비한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그는 과하지 않게 칭찬했고 소민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녀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민이 저 남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저도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한구석에 자리 잡은 낯선 이물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아들 내외가 사고로 죽고 그와 아내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 소민을 그와 아내는 부모의 자리가 티나지 않게 하려고 소중히 키워내려 애썼고 그래서인지 소민이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소민이도 자신의 반려를 만날 나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늘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이제 모든 걸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소민의 인생이 걸린 중대사였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죽은 아들 내외와 아내를 볼 면목이 설 것이었기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배경을 확인해 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깨끗했습니다. 학력도 직장도 가족관계도 문제될 것 없이 평탄했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심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가장 큰 가면일 수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과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던 시절, 내가 사람들의 발밑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의 시선으로 빗자루를 들고 모자를 쓰고 거리의 청소부로 그렇게 저는 그를 보기 위해 가장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전처럼 온종일 거리에 서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함께 일해온 비서 박영호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가 걸린 일이야. 그리고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네. 박 비서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과 점심, 저녁 퇴근 시간 즈음이면 저를 회사 근처에 내려주고는 인근 골목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는 머리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중고 작업복 차림으로 거리 청소 도구를 챙긴 채 그의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중견 건설회사 본사였습니다. 그곳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 도로변에 차를 3분 정도 세운 뒤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러 라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는 게 그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그의 차량 앞에서 몇 번이고 그를 스쳐 지나가며 저는 그의 옷매무새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카페 직원에게는 정중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인사를 했고 카드 결제 후에는 항상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받은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골목 모퉁이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샐러드와 닭가슴살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전화통화는 간결했고 항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책임감 있고 차분한 인상, 그것이 제가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서도 그의 겉모습은 모범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자 직원들과 마주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김 대리, 어제 보고서 좋았어요. 그런 흐름이면 팀 분위기도 좋아질 겁니다. 혹은 이 대리, 회의 안건 정리 아주 깔끔했습니다. 말투는 칭찬 중심이었고 선을 넘는 농담이나 빈정거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그를 신뢰하고 또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직원들과 있을 땐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 인턴 2명이 함께 있던 날, 그는 조금 가벼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 도시락이에요. 그렇게 예쁜 분들은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직원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그 눈웃음 너머의 얇은 거리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날 벤치 앞에서 마주친 여성 대리에게는 그녀가 들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감성 소설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엔 다들 자극적인 것만 보는데 대리님은 좀 다르시네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상대일 때만 유독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감정적으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정함과 친절함 사이의 얇은 선, 그리고 그것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그의 태도는 예리한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말투에 여직원들은 대체로 웃으며 넘겼지만 어떤 이는 몸을 조금 틀거나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습니다. 불쾌함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하지는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 즈음 저는 다시 영호가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문을 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말수가 많으시더군요. 특히 여자 직원들한테는 유난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가벼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지. 특히 약하다고 느끼는 대상 앞에서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통에서 한 상인이 말끝마다 고운 손님이라며 여자 손님만 골라 웃던 모습. 사람의 진심은 바로 그럴 때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더욱 깊은 집중을 기울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완벽함의 경계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소미는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태우 씨랑 셋이 같이 식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를 지켜본 시간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었고 겉으로는 더 이상 의심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점점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가 괜히 마음을 곤두세운 건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압구정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6인 테이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곳,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실내에는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밝은 표정으로 메뉴를 설명했고 윤태호는 정중한 말투로 종업원에게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반듯한 셔츠에 차분한 미소, 식사 중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흠잡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건설 현장 대신 디지털 설계가 많아졌어요. 태호 씨가 그쪽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든요. 소민의 말에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민이가 과하게 말했어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팀에서 신뢰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말 한마디에도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함을 드러내는 말투. 그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고
젓가락을 들고 내리는 동작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는 눈을 마주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수련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소민이 자리를 비우거나 물을 가지러 갔을 때에도 그는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 문득 저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던 젊은 여성 종업원에게 태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등을 가볍게 스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순간 멈칫했고 표정이 살짝 굳어진 채 뒤돌아섰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접촉. 그러나 저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접촉은 익숙함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대하는데 거리감을 두지 않는 사람, 혹은 경계심이 느슨한 사람의 습관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짧은 순간의 태도는 지금까지 제가 본 그와는 다른 결을 가진 장면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마시며 셋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제게 이런저런 일상을 이야기했고 태우는 맞장구를 치며 그녀의 말에 웃음을 보태주었습니다. 보기 좋은 장면이었고 분명한 건 소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투, 눈빛, 작은 몸짓에서까지 애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그는 제 외투를 조심스럽게 들어주었고 소민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할아버지? 괜찮은 사람이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상 참 반듯하더구나.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가시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작은 결이 어긋나 있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박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태우라는 친구. 혹시 예전 여자 관계나 주변에 오래 만난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영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창 밖엔 밤의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그를 다시 보게 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고 희미했지만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마치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벽지 아래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며칠 후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자료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A4 용지 몇 장 분량의 출력물이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 문서 위에는 윤태우 최근 3년간의 주요 연애 관계 및 동거 기록 요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제가 물었고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거했던 여성 한 명이 최근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다인. 그리고 한 달 전쯤 병원 진료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원이라니. 진료 내용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진료였다는 사실 정도만.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듯한 이미지, 소민에게 보였던 자상한 태도, 회사에서의 인정받는 업무 능력, 화려한 껍질 속에 감춰진 속내가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변장을 준비했습니다.
전처럼 작업복을 챙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회사 근처 카페 앞에서 커피를 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는 늘 그렇듯 조용히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사람들의 동선은 일정했습니다. 윤태우는 늘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고 퇴근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앞 골목에 있는 작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동료들과 잠깐씩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독 눈에 밟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 그는 자연스러웠고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자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반 톤 더 낮아졌고 웃음의 간격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자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걸어갈 때 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흡연 중이던 동료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날 오후 저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 혼자 공원 쪽 벤치에 앉은 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너랑 지낸 시간? 나한텐 지나간 계절 같은 거야. 추억이긴 하지만 현실이 될 순 없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본 모습을 처음 들은 날이. 그리고 제발 연락하지 마. 너 뱃속 아이 얘기 다시 꺼내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사이는 끝났고 아이는 지우라고. 제 귀에 들린 그 말. 그날 이후 저는 소민에게 이 남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서두르지 말라고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태우에 대한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의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이지요. 며칠 후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자료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오후 늦은 시간, 서재 책상 위에는 이미 몇 장의 인쇄물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 위에 새 문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윤태우 최근 3년간의 주요 연애관계 및 동거 기록 요약. 제목부터가 불쾌했습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그 문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네, 회장님.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태우 씨는 평소 동선을 꽤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라 기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 비서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름 석자 박다인이라는 여성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2년 반 가까이 한 주소지에 거주했으며 SNS와 통신 기록을 통해 동거 사실이 추정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료 항목은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외래였고 진료 후 장기 처방은 없었습니다. 낙태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검진 차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전후로 박다인이라는 여성은 윤태우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저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 뭔가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망이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며칠간 조용히 흐르던 시간이었습니다. 변장한 채 회사 근처를 드나들며 윤태우의 일상을 관찰하는 일도 어느덧 습관처럼 익숙해져 갔습니다. 의심은 계속 품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감시가 며칠간 이어지면 사람 마음이란 게 희미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람이 과거의 실수 하나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장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회사 건물 뒤편 조용한 휴게 공간 쪽에서 윤태우가 어떤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공간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간혹 관리자들이 외부와 통화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여자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윤태우보다 두세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공식적인 대화로 보기엔 다소 가까웠고 동시에 그 거리감 속에는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스듬히 쓰레바지를 세워두고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쓴 채 먼지를 쓸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박 대리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밝게 웃으시네요. 윤태우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리라고 불린 여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민망하네요. 근데 저희 부서 쪽은 오늘 회식 없으시죠? 없어요. 혹시 저녁 시간에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 영화나 보려고 했어요. 윤태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혼자일 텐데. 우연히 같은 극장이라면 인연일 수도 있겠네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누구의 눈엔 일상적인 농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성 직원들에게 보이는 미묘한 태도, 감정선, 말의 흐름,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지 않고 여성 직원의 팔뚝을 토닥인다거나 마주쳐서 문을 열어줄 때 일부러 문을 오래 붙잡고 여직원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 소민에게 보이던 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였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여성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호의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비서에게 이 내용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날의 CCTV 자료를 요청해 줄 수 있는 보안팀과 연결을 시도하라고도요. 물론 정식 요청은 아니었기에 어렵겠지만 박 비서는 그런 일엔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조심스럽게 소민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얼굴을 흐리게 만들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소민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단다. 소민은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무거우세요. 그 태우라는 청년 말이다. 순간 소민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조용히 몸을 기댔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렸습니다. 태우 오빠가 왜요? 그 청년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사람이란 게 겉모습만 보고는. 할아버지. 소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단호해서 저는 그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태우 오빠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봤단다. 확인요? 어떻게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그 친구의 행동을. 소민은 그제야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럼 설마 며칠 전 태우 오빠가 말했던 그 청소하시는 분 혹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눈치 못 챘겠지만
내가 몇 차례 변장을 했단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지켜보았고, 왜요? 소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저를 믿지 못해서요? 아니면 태우 오빠가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요? 그게 아니란다, 소민아. 할아버지는 너를 지키고 싶어서 사람을 미행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서더니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일일이 감시하고 판단하시면 전 도대체 뭘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너한테 다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누구나 과거는 있어요. 태우 오빠도 그랬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도청하고 미행해서 확인하겠다고요? 소민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저희 둘을 갈라놓으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전 더는 할아버지랑.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침묵.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녀의 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강압적인 보호자?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완고한 노인? 아니면 믿음을 배신한 사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정원의 가로등 불빛에 기대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서두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태우에게서 관해 듣지 못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에 가려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손녀에게 태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껄끄러워진 상태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손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태우 씨 부모님이 한번 정식으로 뵙고 싶대요. 상견례 같은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라니, 그 단어 하나에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소민의 표정과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했지요.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부모님 대신 해주실 분은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날이 와야 끝낼 수 있다는 예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리된 자료 준비됐나? 네, 회장님.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다인 씨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게. 단둘이 만나고 싶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녀에게 다시 상처 주고 싶진 않지만 이대로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우의 진짜 얼굴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를 통해 어렵게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티하우스, 평일 오후의 한산한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넉넉한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그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가는 유독 어두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비서님께 들었습니다. 손녀분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민이 윤태우라는 청년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한단 말이지요. 박다희는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 저와는 2년 가까이 만났어요.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됐고 서서히 가까워졌죠. 직장 상사였고 처음엔 정말 자상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감정이 깊어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동거하게 되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복기해 본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솔직히 두려웠지만 왠지 그 사람이라면 책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녀는 한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변수는 필요 없다. 아이를 지우는 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다. 너무도 단호하게요. 단 한순간도 저의 감정이나 생각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넓은 옷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옷을 뚫고 제 마음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낳을 겁니다. 겁도 나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에게는 제가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함께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진단서입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인 씨 지금 태우라는 사람은 제 손녀에게 당신의 존재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모든 걸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제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죠. 어느 날은 전화를 받았는데 너랑 지낸 시간은 지나간 계절이라더군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라면서요. 그 말,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복을 입고 공원 벤치 근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다름 아닌 이 여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태우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더군요. 다짜고짜 아이 지운 거 맞냐고.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건데 아이 때문에 누구 앞길 망칠 일 있냐고. 아들이 이제 격에 맞는 집안 만나서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남의 앞길 망치지 말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살짝 웃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저 싫다는 사람 붙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도 아니고 2년을 넘게 함께 살고 아이까지 생겼었다면 그렇게 쉽게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시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못한 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게 제 잘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벌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 손녀분과 새 출발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절대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도, 슬픔도, 어쩌면 작은 해방감도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손녀분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 늙어 보였고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소민에게 어떻게든 보여줘야 한다고. 그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태우라는 남자에게 삶을 맡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와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비된 자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세.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생각일세. 박 비서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민 양이 많이 충격받지 않을까요? 알고 있네. 하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걸세. 상견례 당일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이 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치긴 했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소민은 약간 들뜬 얼굴로 분주히 거실을 오갔습니다. 옷매무새를 거울 앞에서 여러 번 고쳐 입으며 긴장과 설렘을 번갈아 담고 있었지요.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윤태우와 그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태우의 아버지는 중후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단아한 핑크빛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했고 예의 바른 듯 보였습니다. 태우 역시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인사를 건넸지요. 회장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했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주고받고 자리에 앉자 소민은 환하게 웃으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겉보기엔 무척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전주는 레스토랑 측에서 준비한 샴페인이었고 박 비서가 미리 예약해둔 창가 자리에 앉은 덕분에 저녁 노을이 고급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는 사이 태우의 어머니는 은근히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소민이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계셨다면서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참 반듯하게 자랐어요. 다 태우가 놓치기 아까운 아이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손녀를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덕분에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뒤로도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우는 소민을 자랑스레 바라보았고 소민은 자꾸만 그의 손을 잡으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게는 너무 완벽해 보여 불편했습니다. 지나치게 다정하고 지나치게 모범적인 말투와 행동.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어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이어질 무렵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저도 기쁘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단지 형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믿음과 진심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리모컨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보다 더 솔직한 건 행동이고 그 다음은 기록이지요. 제가 이걸 들려드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민이의 앞날이 그 누구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레스토랑의 조용한 공간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랑 지낸 시간? 나한텐 지나간 계절 같은 거야. 추억이긴 하지만 현실이 될 순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의미 없잖아. 너랑은 끝난 거야. 난 이제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어. 그리고 제발 연락하지 마. 너 뱃속 아이 얘기 다시 꺼내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사이는 끝났고 아이는 지우라고. 그 순간 태우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덜컥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조용히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태우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더군요. 다짜고짜 아이 지운 거 맞냐고.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건데 아이 때문에 누구 앞길 망칠 일 있냐고. 아들이 이제 격에 맞는 집안 만나서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남의 앞길 망치지 말라고요. 저도 저 싫다는 사람 붙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도 아니고 2년을 넘게 함께 살고 아이까지 생겼었다면 그렇게 쉽게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시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못한 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게 제 잘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 태우의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고 소미는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말 태우 씨가 한 거야? 저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아이는 뭐야? 임신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며 뭔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점점 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사랑한다더니 정말 나한테 한 말 진심이긴 했어요? 나도 그냥 지나가는 계절 같은 건 아니었어요? 태우 씨?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태우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소민아,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란다. 그리고 이 녹음은 누군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 태우의 어머니는 그제야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한순간 실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시려는 건 그건 너무. 그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손녀가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로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소민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넌 그 사람을 믿었겠지만 믿음엔 책임이 따라야 한단다. 사랑이란 눈앞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소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왜 저한테 바로 말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소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말로는 믿지 않으리란 걸 알았기에 직접 보게 하고 싶었지. 그날 밤 식사는 끝나지 못한 채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태우는 별다른 해명도 못한 채 떠났고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모든 식사가 끝났고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말과 표정은 선명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고 불 꺼진 서재 너머에서 낮게 흐르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민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표정도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손에 머그잔을 들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 드세요.
따뜻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잠시 손에 쥔 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소미는 짧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곧 당신 할아버지가 너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을 완전히 희생자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겠지. 그러더니 나도 상처받았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자꾸 자기를 동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혼란, 그리고 어렴풋한 미련까지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저 그 말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 우리 집안, 미래를 사랑했던 거란 거요. 저는 조용히 손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은 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다. 사랑이란 감정은 진실 위에 있어야 하고 진실 없는 감정은 결국 독이 되지.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를 밀어내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말을 마친 소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봄밤의 공기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직접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으리란 걸 알았기에 보여주려 했던 것뿐이야. 소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약속이 아니라 태도를 볼 거예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만큼 자랐단 얘기지.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조금 더 단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결기,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지요. 그날 저는 조용히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장을 꺼내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적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픔까지 안고 가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소미는 그것을 조용히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호는 다시는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봄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소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사람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난대요. 저랑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말에 저는 다시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직접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지요. 소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기보다 늘 새로운 자극을 줬고 자신의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던 사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아마 저는 평생 그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된 진실,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멈춘 인연. 소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 너머로 다가올 봄은 분명 따뜻할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은 결코 속이지 못하지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